안녕하세요. 스터디파이 강의자 정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저희랑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실제로 어떻게 코드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저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뭐 차이전원에 다니다가 현재는 휴학하고 논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네, 여러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그런 창업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프리레퀴짓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올려줬던 글로서리 노션 페이지에 그 각각의 그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그 용어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셔야 강의를 들을 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솔리디티 그래머에 대한 설명 또한 이 노션 페이지에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밈시칼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 밈시칼이라는 건 뭐냐면 플로우 차트를 쉽게 그릴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나중에 과제로 나갈 때 각각의 뭐 유니스왑이나 아니면 다른 뭐 팬케이크 수학 같은데 각각에 대해서 플로우 차트를 그리는 것을 어사이먼트로 하게 되실 텐데 이거에 대해서 뭐 단축키를 알면은 훨씬 쉽게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꼭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네 쇼컷 보면서 과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스탠퍼드에서 사용을 하는 CS251 네, 강의를 좀 참고를 했고요. 여기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덱스에 대해서 한 섹터, 네, 한 섹터로 다루게 되었는데 저희는 그냥 디파이 자체에 대한 큰 섹터로 봐가지고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많이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논문이에요. 논문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SOK 덱스 AMM 매트리얼을 제가 PDF로 올려놨는데 이 PDF를 미리 각각 지금은 유니스왑 V2와 그 다음에 밸런서에 대해서 과제를 내드렸는데 그거를 다 머리에 숙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놓으셨다가 노션으로 나중에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는 게 유니스왑 V2이기 때문에 뭐 그냥 인터페이스 정도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뭐 구현을 안 할 거여서 그냥 이미지에 어떻게 사용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사용 가이드라인을 직접 보시면서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토크노믹스나 아니면은 실제로 구현되는 거는 화이트 페이퍼를 참고를 많이 하시면 되는데요. 이 화이트 페이퍼는 이제 유니스왑 월지 아니면 독스에 가면은 화이트 페이퍼 아니면 라이트 페이퍼라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디파이 아니면 이쪽 블록체인에서는 그렇게 큰 음, 수식이나 그냥 대학교 1학년 전에 1학년 수준의 미적분학이면은 다 이해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서칭 툴인데요. 구글링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itHub을 보시는 이유는 이제 코드에 대한 리뷰를 할 때는 GitHub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논문을 좀 더 잘 쓸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AMM 자체에 대한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오라클 그거에 대해서 좀 구글 스칼러에서 검색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이라면 대학마다 이제 뚫리는 네, 각각의 논문 페이퍼 리뷰를 할 수 있는 컨퍼런스나 그런 게 있는데 IEEE나 아니면은 그쪽 관련된 네, 약간 전자 지식 같은 아니면 알고리즘적인 논문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무료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저희 강의는 뭘 배울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는 코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스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건 디파이에 대한 이해가 좀 없으신 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물론 열심히 하시면 다 따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이트 페이퍼를 읽다 보니까 논문을 읽으셨던 분이나 그런 분들은 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공계에서 뭐 어떤 대학원 경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인턴을 경험하신 분은 좀 더 수월하게 따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통해서 메커니즘에 대한 리뷰를 할 거고요. 그거에서 이제 디파이 주축이 되는 덱스, 유니스왑 V2, 커브, 밸런서, 유니스왑 V3, 도도 이렇게 덱스 5가지를 볼 거고요. 그다음에 랜딩 프로토콜은 아벨 그리고 컴파운드 뭐 거기 안에 있는
뭐 플래시 이론, 뭐 플래시 이론이 왜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에셋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배저 연파이낸스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연파이낸스의 좀 초기 모델인 커브를 에버리지하는 모델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덱스 어그리게이터, 그 중에서도 원인치 버전 2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디파이에 대한 어떤 텀에 대해서 다 알아볼 거고요. 뭐 TVL이 뭔지 아니면 APR, APY 뭐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디파이의 매스메티컬 백그라운드, 뭐 예를 들면 인베리언트가 뭐 다음과 같을 때 뭐 x가 얼만큼 들어오면 y가 얼만큼 나온다. 네, 그런 인풋에 대한 뭐 아웃풋의 펑션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거에 대한 옵티멀 값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파이에 대해서 항상 좋다고만 말하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디파이의 어떻게 보면 허점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디파이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허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 웹3, 네, 트랜스페런시가 높고 트랜스페런시가 있고 디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는데 그게 정말 좋은 건가? 네. 무조건 투명성이 좋은 건가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볼 거고요. 그게 좋지 않다면 이거를 어떻게 바꾸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는 덱스라는 걸 사용을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블록체인은 엄청 구려요. 네, 왜 구리냐? 뭐 혹저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제2의 인터넷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소개를 하는데 그거는 인터넷을 모르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인터넷에 네, 블록체인을 비비면 안 됩니다. 네, 왜 블록체인이 안 좋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너무 느려요. 왜냐면 블록체인 하나 블록이 생성이 되는데 이더리움 같은 체인 같은 경우에는 15초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트랜잭션을 넣는데 그거 반영을 되는 데까지 미니멈 15초예요. 이게 더 뒤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TPS라고 해서 트랜잭션 퍼 세컨드, 그러니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수량 정도가 존재를 해요. 근데 내가 비딩이라고 하죠. 비딩에 뭐 좀 더 우선순위에 의해서 밀리게 되면은 그게 계속 미뤄진단 말이에요. 딜레이가 돼서. 그래서 펜딩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게 미니멈 15초인 거지 훨씬 더 느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POW의 방식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얘가 누군가 밸리데이터가 이 트랜잭션이 밸리드하다는 걸 증명을 하고 소팅을 해줘요. 근데 이때 밸리데이터한테 수고비로 페이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더리움 체인에서는 이더리움을 주게 되고요. 난 비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을 주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바꿀 때마다 트랜잭션을 보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바꿔도 뭐 엄청 마이너한 체인지도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엄청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벌추얼 머신이 엄청 구려요. EVM은 정말 벌추얼 머신이라고 하기도 약간 음, 쪽팔립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은 뭐 IOI 뭐 동메달리스트라고 하는데 솔직히 구글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만든 벌추얼 머신이 훨씬 더 잘 되고요. 그다음에 뭐 최적화도 훨씬 잘 되어 있어요. 물론 혼자서 만들고 뭐 혼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수의 인원들이 만든 벌추얼 머신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벌추얼 머신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미리 프리컴파일을 한다든지 그 계산에 대한 코스트를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미리 컴파일을 한 데이터 뭐 아니면 뭐 디코드 뭐 인코드 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이프가 있었던 거죠. 그 하이프가 어느 정도 저는 좀 거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록체인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저희는 원래 기존에 있던 서비스, 뭐 서버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로 그 거래가 넘어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블록체인에서는 그 트랜스퍼 할 때마다 그거를 기록을 하는데 돈을 내는데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는 트랜스퍼나 아니면 그런 어떤 에스크 아니면 비드를 넣는데 돈이 안 들거든요. 내가 그냥 서버에다가 올렸다가 코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센트럴라이즈드 익스체인지는 블록체인 대비 엄청 빠르고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그냥 레이어 2, 그냥 블록체인에서도 좀 더 빠른 레이어 2에 비해서도 훨씬 좋죠. 엄청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서버에서 중앙화된 조직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뭐 시큐리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백업, 아니면 이제 로케이션이 다를 때 예를 들면은 어 저희 뭐 수강 신청을 할 때 뭐 수강 신청에 가까운 전산 시스템 거기 뭐 PC방이나 아니면 더 가까운 데서 더 빨리 수강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로케이션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약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게 생기겠죠. 왜냐하면 서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주문이 빨리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블록체인이 뭐 여러 노드를 돌려가지고 뭐 그걸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쓸 것 같진 않아요. 릴라이어빌리티가 이슈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원래 이더리움이 없었는데 그냥 있다고 그냥 CEX 서버 관리자가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럴 때는 조금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더리움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누군가의 이더리움을 뭐 해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CX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 모델에서 조금 더 발달이라고 할까요? 근데 어쨌든 블록체인은 아니니까 레이어 2보다 조금 더 이피션트하게 해서 엄청 거래가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 두나무에서 하는 업비트가 있는데, 업비트 작년 수익이 2조가 넘었어요. 2조가. 그래서 글로벌 비즈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코인에 대한 트레이딩이 엄청 크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 뭐 원래 처음에 했던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과는 역행해서 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인의 가격이 이더리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뭐 여기 보시면은 뭐 2016년에 이 정도였다가 지금 2021년에 피크를 찍고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펀더멘탈한 인베스트먼트라기보다는 거의 투기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럼 CX가 이미 있는데 왜 덱스를 써야 되냐? 일단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뭐 여러 뭐 에스크 비드를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다 되는 거.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돈을 조금 더 최대한 적게 들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오프체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프체인을. 왜냐하면 릴레이어 모델이라고 해서 오더북 메커니즘을 이제 바깥에서 오프체인에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에서 온체인에서 기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레이어가 이제 트랜잭션을 오프체인에서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A라는 애와 B라는 애가 그 P2P 거래로 연결이 되면은 그거를 온체인 상에서 반영을 해주는 거죠. 그걸 제일 잘 했던 애가 이제 제로엑스 프로토콜이고요. 지금도 잘 하고 있고, 그리고 카이버는 사실 이 모델로 갔다가 이제 카이버 DMM이라는 방식으로 AMM 모델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다이나믹 B 모델로 지금은 바꾼 상태고, 그다음에 그 외에 에어스와 뭐 이더 델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 리미테이션이 당연히 있죠. 일단 오더북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래머블이 좀 적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에스크비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내가 디앱 상에서 올린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쿼트를 딱 보내서 이쪽에 걸겠다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그 매칭을 해주는 거는 어떤 중앙 정산화된 시스템이고, 그다음에 오프체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트럴라이즈드 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P2P 거래다 보니까 리퀴디티가 정말 한정적이에요. 네. 내가 P2P 거래다 보니까 내가 이쪽에 걸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만의 가격 적정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매칭이 돼야 결국에 그게 의미가 있는데 매칭을 시키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 리퀴디티가 히든이 되어 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오더북 메커니즘 같은 경우에는 타임 디펜던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트레이딩 히스토리에 의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그런 게 어려운 거죠. 그 전에 트레이딩 히스토리가 많으려면은 트랜잭션 자체가 많아야 되는데 트랜잭션이 많아지면은 뭐
뭐 포지션을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실제로 수합이 뭐 수합 아니면 바이 아니면 셀이 되는 게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가스 프라이스가 더 높아지겠죠. 그 트랜잭션 자체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로는 결국에 블록체인에서 풀기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네,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 릴레이어 모델을 조금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이제 AMM이라는 모델인데요. A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리퀴디티에 대해서 그냥 P2P 거래는 내가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 뭐 이제 물물 교환이죠, 사실상. 물물 교환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연결이 일어났는데 이걸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리퀴디티를 제공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트레이더들이 뭐 바로바로 그 수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메커니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펑션 자체를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네, 이거는 뭐 유니스와뿐만이 아니라 모든 뭐 커브라든가 아니면은 밸런서라든가 그냥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인베리언트가 있겠죠. 네, 어떤 게 중심이 돼서 뭐 바뀌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인베리언트가 있고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이 디터미니스틱하게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MM 자체는 일단은 리퀴디티를 전체를 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 인디펜던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면 히든 리퀴디티가 없으니까. 근데 리미테이션은 당연히 네, 일단 덱스의 모든 것은 다 틀렸어요. 왜냐면 오더북 메커니즘을 모델링 했기 때문인데요. 오더북 자체가 히든 리퀴디티가 있는데 그 리퀴디티를 반영을 하지 않는 그냥 오더북 자체만을 모델링 했기 때문에 다 틀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더북 메커니즘이 아니라 이제 어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그런 함수에 의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스 임팩트와 그다음에 다이버전스 로스 그리고 슬리피지라는 개념 세 개가 존재하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각각 설명드리면 프라이스 임팩트는 어떤 내가 그때 어마운트가 만약에 0.0001 그러니까 엄청 0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 당시에 프라이스와 그다음에 실제로 거래가 되는 그런 어마운트의 디비에이션에 대한 퍼센트를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함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 근데 접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정도를 뭐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 버는 거는 이만큼인 거죠.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차이를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불러요. 이건 퍼센트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이버전스 로스 같은 경우에는 리퀴디티를 제공을 하잖아요. 이 리퀴디티를 제공을 하는데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얘가 그 프라이스에 대한 비율이 동일할 때 그 외에는 다 네, 다이버전스라는 게 이게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발생을 하면은 로스가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이거요. A, B 가격이 있어가지고 얘가 한 개 있어요. 근데 처음에 같은데 B가 만약에 4배가 올랐어요. 그럼 얘 한 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1, 4가 돼서 5죠. 근데 내가 A, B를 넣었어요. LP에다가 1로 됐는데 지금 4배가 됐잖아요. 근데 수합을 해서 만약에 리퀴디티가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나만 공급을 했다고 하면은 얘는 X, Y는 K니까 X, 4X가 되는데 4X 제곱이 1인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뭐예요? X는 2분의 1인 거죠.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가 돼서 나는 결국에 5원을 얻을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2.5원인 거죠. 그대로 뺐을 때. 네. 그래서 내가 4배가 올랐기 때문에 저는 반토막이 났어요. 네.
반토막이 나는데 실제로 반토막은 아니죠. 왜냐면 돈이 오르긴 올랐으니까요. 왜? 나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건 2원이니까. 근데 지금 2.5원이 됐잖아요. 다이버전스 로스는 뭔 말이냐면 내가 그냥 가지고 있었을 때 대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회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슬리피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슬리피지는 제가 저번에 스터디할 때도 정말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 건데 슬리피지랑 프라이스 임팩트를 엄청 헷갈려 하셔요. 근데 프라이스 임팩트는 AMM을 쓰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슬리피지는 블록체인 자체의 문제 때문이에요. 왜? 블록체인은 바로 반영이 안 되거든요. 트랜잭션이. 그거를 뭐 first come first served가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이제 소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이닝 하는 과정에 있어서 랜덤마이제이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래 여기 맨 마지막에 이 각각의 블록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블록까지 반영된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블록 스냅샷이 있겠죠. 그래서 나는 블록 스냅샷을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있으면은 얘는 슬리피지가 무조건 0이에요. 왜? 나는 이 블록 스냅샷에 바로 거래가 반영이 됐으니까. 근데 얘가 순서가 있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영이 되는데요. 만약에 A에서 B로 가는 뭐 수압이 있고 얘도 A에서 B로 가는 수압이 있어요. 같은 덱스풀을 거친다고 봅시다. 그럼 이 A에서 B로 가는 거는 결국에 A는 더 많아지고 B는 적어지는 거잖아요. 트레이더가 B를 가져갔으니까. 그럼 결국에 B의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나는 내가 들어간 게 뒤에 거라고 하면은 B를 비싼 가격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했던 expected B가 있는데 뭐 리얼 B는 더 적겠죠. 네. 그래서 이 차이의 퍼센트를 슬리피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스 임팩트는 뭐냐? 그냥 마지널 코스트에 대한 그러니까 접선과 그리고 실제 곡선의 차이, 디비에이션을 말하는 거고요. 슬리피지는 그 앞에 어떤 트랜잭션이 껴들 수 있으니까 그 트랜잭션까지 어떤 허용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리피지가 0이라는 거는 좀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 덱스 같은 경우에는 0.1%, 0.3%, 0.5%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덱스 어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덱스 풀을 지나다 보니까 보통 한 1% 정도로 잡고 합니다. 그리고 덱스가 리미테이션이 너무 어려워요. 네, 뭐 XY는 K도 있고 뭐 유니스와 V3부터는 이제 뭐 인터페이스도 완전 어렵죠. 그 로그로 해가지고 프라이스를 하는데 그걸 사실 화이트 페이퍼를 다 읽어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독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화이트 페이퍼도 사실 잘 못 썼어요. 그거에 대한 인덱스 비교 지표도 없고, 네. 그리고 엑스퍼트가 없어요. 네, 사실상 2020년부터 시작된 학문이어서 이쪽에 대한 전문가들이 없어서 그냥 새로운 게 나왔다. 근데 뭐 MIT 출신이다, 스탠포드 출신이다, 뭐 엑스 구글러다 하면은 그냥 갖다 쓰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코드 까보면은 잘못된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사람들이 볼 때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런시에 대한 문제가 엄청 큰데요. 리퀴디티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오라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그 리퀴디티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은 그 담보 청산이라던가 그런 온체인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익스플로이트 정말 쉬워요. 왜냐면 오프체인이면은 걔네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더북 메커니즘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히든 리퀴디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히든 리퀴디티가 없어요. 네, 블록체인에서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익스플로이터들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격을 할 때 그 리퀴디티 풀의 한 30%를 가지고 있었어요. 30%를 뺀 다음에 그리고 수합을 한 다음에
이거다. 리퀴디티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제가 빼고 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합을 하고 청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갚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은 여기서 아비트라지를 할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아비트라지를 해서 약간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여러 줄 청산을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오라클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오라클에 대해서 잘 다룬 플랫폼은 없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필요해 보인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니스와 V2 덱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조상격인 유니스와 V2를 보게 될 건데 얘네들은 AMM이 뭐냐? 얘는 CPMM이에요. Constant Product Market Maker. 그래서 얘는 근데 토큰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래서 X, Y는 K다.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X, A 승, Y, B 승, Z, C 승, F, G 승은 K, 이런 애들도 있는데 얘가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된 거죠. 밸런서 같은 경우에. 근데 유니스와 V2는 딱 페어로만 존재를 한다. 그리고 보통 파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0.3%라고 했는데 0.01%를 1 베이시스 포인트 BP라고 하는데 30 BP라고 써요. 그래서 이 파이는 제가 일단 여기서 쓴 파이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말한 건데 여기 첨자에서는 여기 첨자에서는 여기 P는 0.997이에요. 네, 99.7%죠. 네, 제가 이거를 고친다는 거를 못 고쳤네요. 어쨌든 얘는 P는 0.997이고요. 그래서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과 다이 어떤 코인이 있을 때 그냥 다 똑같이 다루게 됩니다. 어떤 아비트라저가 있어야 이런 메커니즘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아비트라저가 유지를 안 해주면은 그냥 이상한 비율로 계속 남아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와 트레이더만으로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비트라저들이 좀 뛰어야 된다. 네. 트레이더가 그 전까지는 완전 언밸런스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프라이싱 룰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뭘 계산한 거냐면 내가 델타 X만큼 갖고 싶을 때 그러니까 얘는 아웃풋이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이 고정된 거를 이제 원래 리저브가 있잖아요. X, Y가 있어요. 근데 내가 델타 X만큼 가지고 가니까 델타 X를 빼겠죠. 그리고 델타 Y, 그러니까 유니스와 V2 같은 경우에는 인풋에 대해서 B를 매겨요. 그러니까 원래 델타 Y가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P를 곱해진 거죠. 네, P를 곱해져서 이제 K가 어떤 X, Y랑 똑같겠죠.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아요. 이 K가 X, Y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하면은 델타 Y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his rule specifies the price of buying delta X in terms of Y. 그러니까 델타 X를 살 때, 그러니까 아웃풋이 델타 X만큼일 때 인풋이 델타 Y다. 시밀러 엑서사이즈는 뭐예요? 이번엔 내가 델타 X만큼 넣었을 때 나오는 델타 Y 값이에요. 한번 해보죠. 자, 내가 델타 X만큼 넣었어요. 그러면은 X 플러스 델타 X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델타 X만큼 넣었으면 P만큼 들어가겠죠. 왜냐면 수수료가 까이니까요. P 델타 X, Y 마이너스 델타 Y는 K예요. 근데 얘가 X, Y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구하는 거는 델타 Y잖아요. 그래서 Y 마이너스 델타 Y는 X 플러스 P 델타 X분의 XY. 그러면 델타 Y는 Y 마이너스 X 플러스 P 델타 X분의 XY. 그래서 그러면 X 플러스 P 델타 X분의
yp 델타 x. 네, 여기랑 똑같죠? 그래서 델타 x만큼 팔면은 다음과 같이 나온다. 네, 그래서 넘어가보면 네, 이제 마지널 프라이스와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이 슬리피지를 이제 안 쓰고요. 이거는 프라이스 임팩트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널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마운트를 네, 여기서 델타 x겠죠?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접선의 기울기죠. 네, 여기 지금 보면 접선이 있는데 델타 x분의 델타 y가 x 플러스 p 델타 x분의 yp 이고 반대로 해도 이건데 그래서 델타 x 어프로치 0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p가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x분의 yp 그다음에 얘는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p x분의 y.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p를 1이라고 하면은 마지널 프라이스는 x분의 y다. 네, 그래서 산제트 라인이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니스와 V2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어떤 식으로 화이트 페이퍼가 있길래 이런 게 나왔고 이걸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느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화이트 페이퍼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페이퍼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에 대한 리뷰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코드 리뷰를 할 때 화이트 페이퍼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다시 여기로 돌아오셔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니스와 V2는 일단 유니스와 V1이 있었는데 V2부터 뉴 피처를 대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유니스와 V2부터는 ERC20에 대한 페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유니스와 V1 같은 경우에는 이더가 낑겨야 됐어요. 이더랑 어떤 토큰 A 뭐 이런 식으로 낑겨야 됐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이더 B 하면 이제 A에서 B로 바꾸려면 A에서 이더 바꾸고 이더에서 B로 바꾸고 한 두 번의 뭐 수합 수수료가 있는 거죠. 한 0. 그러면 3%씩 두 번이 뜯기는 거고 근데 이제 A, B 하는 그냥 페어 자체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A, B 둘 다 ERC20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토큰으로 다루면 훨씬 더 쉽잖아요. 왜냐면 얘에 대한 게 해결이 되면은 이더리움도 똑같이 토큰이면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여기서 토큰과 코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글로서리에도 있긴 한데 이더리움 같은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인 얘네가 이제 가스비를 내고 그다음에 밸리데이터가 받아내는 리워드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코인이에요. 근데 나머지 그 메인넷에 올라간 나머지 코인들 는 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넷에서 그 이름을 딴 그 코인은 그냥 코인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은 다 토큰이에요. 예를 들면은 BSC가 있어요. 바이낸스가 거기선 코인이고요. 이더리움은 토큰이에요. 네. 그 차이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홈그라운드에 있는지 뭐 그런 거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랩트 이더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내가 디포짓을 하면은 그만큼의 이더리움 토큰이 나오는 거예요. 네. 1대1 대응이 되게. 그래서 그런 걸 이용을 하고 AB도 이제 바로 되니까 아까 전에 말했듯이 약간 비효율적이잖아요. 왜냐면 A, B를 직접 구현을 하고 싶은데 이더리움을 무조건 껴야 되니까 그거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스 오라클에 대해서 좀 바꿨는데요. 로버스트 프라이스 오라클, 큐뮬레티브 프라이스를 가지고 그다음에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각각에 대한 토큰에 대해서 프라이스를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커렌트와 캐시드 리저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화이트 페이퍼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 프라이스는 뭐냐면 리저브의 B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타임 T에 대해서 리저브 B, 그러니까 토큰 B에 대한 리저브고요. 그러니까 양. 그리고 위에는 A죠. 그럼 얘는 결국 B 하나당 A가 얼마인지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price가 하나 있는 거고 반대인 PT 뭐 여긴 뭐 A라고 하고 뭐 B는 얘 역수죠. RT A분의 RT B. 네. 각각 두 개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근데 얘를 cumulative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accumulate this price by keeping track of the cumulative sum. 그 price를 계속 더해줘요. 그 각 초마다. 근데 이거 각 초마다 더하면은 지금 블록체인이 트랜잭션이 엄청 많이 쌓일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수압이나 아니면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만 이거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어떻게? 블록 타임 스탬프를 저희가 알잖아요. 그 다음에 처음 라스트에 대한 블록 타임 스탬프를 기록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이 간격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프라이스가 어떤 그 사이 구간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고 그리고 그 전 거를 이제 더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를 프라이스로 업데이트 해주고 네 그래서 타임 웨이티드 에버리지 프라이스를 이용을 한다. 근데 타임 웨이티드니까 당연히 시간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T2 빼기 T1인데 얘가 그 사이에 있는 거로 빼면 된다. 네. 그래서 T2 마이너스 T1분의 AT2 마이너스 AT1을 통해서 네, 이런 프라이스 오라클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네, 얘네들은 PTA와 PTB는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 오라클이 여기 PT1, T2, A는 PT1, T2, B 분의 1이 얘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직접 해보시고 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유니스와 V3는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더 있는 거는 플래시 수압을 사용을 하는데요. 네. 익스터널 컨트랙트를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익스터널 컨트랙트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덱스와 아니면 그런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컴포저빌리티가 엄청 높다고 했잖아요. CX에 비해서. 그래서 그 뒷단에 따라오는 뭐 랜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플래시론 같은 뭐 다양한 거를 한 트랜잭션 안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콜백 함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수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뒤에 이제 트랜스퍼 하기 전에 그거를 사용을 해서 뭐 토큰도 트랜스퍼 하고 뭐 그다음에 그 유저가 원하는 대로 트랜스퍼 하고 그다음에 인베리언트를 맞춰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같은 경우에 돈이 없어도 내가 다른 데서 자금을 빌려 가지고 유인수합 V2에서 수합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토믹 트랜잭션이기 때문이다. 아토믹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글로서리에 아마 있을 거여서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트랜잭션이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만약에 if문이 통과가 안 해요. 뭐 require문이라고 하는데 require문이 통과를 하지 않으면 그 트랜잭션 전체가 페일이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고깃집에 갔는데 고깃집에서 고기 값이 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10만 원을 긁었어요. 근데 내 긁은 행위 자체가 이제 뭐 통신이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뭐 은행에 결제가 되고 그 결제가 된 게 확인이 돼서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게 잘 됐으면 리시프트가 오고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페일이 되면은 그냥 나는 잔고 부족입니다. 아니면 뭐 은행 점검 기간입니다. 하고서 끝나잖아요. 그 앞에 했던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신에 뭐 어느 정도 나는 가스피라는 개념으로 뭐 트랜잭션 페이라는 가스피를 내긴 하지만 그 앞에 뭐 몇천억을 뭐 돌리는 거였든 뭐였든 그게 다 실패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원래 CEX에서 트레이딩 하던 사람들은 덱스에 왔을 때 MDD가 거의 0에 수렴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디파이의 매력이기도 하면서 무섭기도 한 거죠. 네. 누구나 그걸 따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본만 어떻게 끌어오고 계산만 해가지고 누구든지
돈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려고 하면은 피를 묻힐 수 있는 곳이어서 좀 저는 디파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도권이나 아니면 그런 그 안에 뭐라고 할까요? 방어책이 있어야 좀 사람들한테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같은 상태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요. 그리고 이제 메타 트랜잭션에 대한 게 있는데요. 메타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EIP 712부터는 저희가 원래 ERC20 같은 경우에는 어프로브를 따로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두 개인 거예요. 내가 어프로브를 하고 얼러언스가 높아져요. 네, 어떤 얼러언스가 높아지는데 그 다음에 수압이 가능. 네,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얘를 하나로 하자. 한 게 퍼밋이에요. 그래서 퍼밋 함수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하려고 메타 트랜잭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퍼밋을 지원을 하는 뭐 토큰은 다는 아니고요. ERC20인 게 그대로 있는 것도 있어서 다음과 같은 토큰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원인치에서 EIP712 퍼밋 토큰을 지원을 해주는 걸 가지고 왔고요. 이건 이더리움에서만 있는 거고 다른 체인에서도 또 다른 게 있긴 하더라고요.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이제 유니선 V2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솔리디티에 대한 언어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EVM은 정말 안 좋은 벌추얼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동 소수점이나 아니면 그런 소수점 표현 아니면 무리수 표현에 대해서 정말 계산을 못해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솔리디티가 여기 보시면 non integer numeric data 타입에 대해서 뭐 퍼스트 클래스 타입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112, 112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얘의 범위는 뭐냐면 0부터 2의 112승 마이너스 1인데 프리시즌은 2의 112승분의 1.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거는 여기 앞에 거를 표현을 한 거고요. 곱하기 2의 112에 대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얘는 뭐 마이너스 112까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장 작은 게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12. 네, 얘가 프리시전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0일 때가 최대는 얘가 2의 뭐 0승 그 다음에 얘가 2의 112승이면 얘가 1인데 여기 빼기 1이니까 1111 하면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단 unsigned int고요. unsigned고요. 그거에 대한 표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signed는 이제 플러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아니면 0. 네, 마이너스가 없다. 근데 왜 그러면 112냐? 네, 일단은 이제 224 바이트를 이용을 하는데요. 일단 unsigned int가 numeric 타입엔 있으니까 얘의 112바이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어떤 유효 숫자에 대한 표현이고 나머지 112는 지수. 그 다음에 얘는 112, 112 더하니까 224죠. 근데 보통 unsigned int를 256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얘를 빼면은 얼마예요? 32비트죠. 네, 32비트를 뭐에다 쓰냐면 타임을 32비트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 남은 32비트를 타임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타임이 UTC에 대한 편이거든요. UTC 편은 이제 리눅스 같은데 뭐 몇 개 올라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 UTC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이 산 지가 오래됐잖아요. 근데 타임이 얘를 아예 잘라버려요. 타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만 보고 그 사이에 뭐 언더플로우를 이용을 하거나 오버플로우를 이용을 해서 그
사이 간격 차이만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의 32승 마이너스 1초가 엄청 길어요. 네. 그래서 2의 10승이 1000이잖아요. 근데 1000에 3승. 네. 10에 3승이니까 3승에 3승이니까 10에 9승이에요. 얘가 거의 한 몇십 년, 116년인가?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10 몇 년 안에는 한 번은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이제 그 unsigned int 32가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앞에서는 그 타임 웨이트 프라이스는 저희가 이런 프라이스는 어떤 유리수 표현이잖아요. 유리수 표현. 네, 이것 때문에 UQ 112, 112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 앞에 타임에 대한 게 32비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fee가 있어요. 프로토콜 fee는 이제 accumulated fee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유니스왑을 만든 어떤 유니스왑 프로토콜 운영자들도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왑 fee는 일단은 프로토콜 fee가 켜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게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가고요. 그 외에 이제 프로토콜 fee가 ON이 되면은 accumulated fee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리퀴디티가 디포짓 되거나 withdraw 될 때만 하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트레이딩 할 때마다 fee2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한테 계속 주게 되면은 가스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트레이더 입장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방지를 하자. 그래서 디포짓 할 때나 withdraw 할 때만 하게 되는데 그 방식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K2분의 루트 K1. 그러니까 K2는 이제 타임이 T2일 때, 얘는 T1일 때. 그러니까 결국에 1 마이너스 루트 K2분의 K1인데 얘가 F가 양수일 때만 P를 걷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K2가 더 높을 때, 그러니까 애드리퀴디티가 됐을 때 그때만 P를 징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0.05%가 P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0.3%가 전체 걷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 얘는 전체 0.3%에 0.05%니까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6분의 1이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S1은 원래 있던 애예요. S1은 원래 있던 애인데 S1 더하기 SM은 뭐냐면 그러니까 S1은 LP 토큰이 원래 있었던 거. 근데 이제 내가 withdraw나 아니면 그 디포짓을 할 때 생각을 해봅시다. 디포짓을 하면 민팅이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 민팅 되는 양이 S1 플러스 SM 분의 SM은 어떤 P의 F1, 2라는 거죠. 그러니까 P가 전체의 6분의 1이다. F1, 2는 이제 6분의 5가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프로토콜한테 나눠주겠다는 뜻이에요. 6분의 1만큼 0.05%니까. 그래서 민팅이 되는 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은 SM은 이제 P에다가 6분의 1을 넣은 거예요. 6분의 1을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P분의 이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1 마이너스 SM 플러스 S1분의 S1 P F1 2죠. 얘를 정리를 하면은 1 플러스 P F1 2 분의 1은 1 플러스 SM분의 S1분의 SM 면 1 플러스 P F1 2 어쨌든 계산을 해보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P분의 1 마이너스 1에
루트 K2 플러스 루트 K1 네 루트 K2 마이너스 루트 K1 S1이 나와서 이만큼의 양이 이제 또 민팅 피로 나가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유니스와 V2에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여기 CPMM에 대한 어떻게 보면 베이직한 버전인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X, Y가 만약에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X도 증가하고 Y도 증가하고 K가 증가할 수도 있어요. 네,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산을 할 때 K는 인베리언트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K는 증가를 하게 돼요. 왜냐면 그 리저브가 그 바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얘네 기본적인 리워드 구조는 LP 자체의 가격이 높아져요. 왜? K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럼 K가 고정이 된 게 아니라요. K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프라이스가 있다고 해도 내 프라이스는 고정이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뭐 1000, US DC가 10. 만약에 처음이랑 끝이 똑같아요. 근데 수압 볼륨 자체가 너무 높았어요. 네. 이건 가격이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뭐 어마운트는 10, 1000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얘네가 그냥 한 20, 200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LP 개수는 똑같아요. 그러면 LP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니스왑 버전 2는 돈을 그렇게 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리저브와 밸런스는 다른 거예요. 네, 나중에 코드 리뷰를 할 때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리저브와 밸런스는 다르다는 것 꼭 염두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토큰 개수예요. 네, 리저브가 실제로 계산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갈게요. 그래서 뭐 유니스왑 V1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피가 있고요. 뭐 0.3%를 하고 그다음에 인포싱을 뭐 해줘요. 컨스턴트 프로덕트 인베리언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거죠. 왜냐면 얘는 플래시 수압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인풋이 그냥 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X1이 뭐지? 이 X0랑 다르네? 네.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나는 밸런스는 이미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잖아요. 밸런스가 그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포싱을 해줘요. 얘가 되려면 Y 이만큼 빠져야 돼. 그래서 넘어가요. 네. 그렇게 해서 Y가 나와서 이 트레이더가 받아요. 네. 이런 구조여서 밸런스는 이미 증가된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X1에서 내가 실제로 넣은 양은 0.3%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그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들한테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거는 원래 K 값 이상이다. 근데 이제 프레시 수압이니까 이제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결국에 어떻게 써주냐. 인에 대해서만 쓰면 다음과 같이 써준다.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거를 0.3%로 곱한 값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에 대해서 1000을 곱해줬어요. 얘는 이제 10의 6승이겠죠. 왜 그럴까요? 하면은 얘는 unsigned int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0.003을 곱함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소수점이라던가 그게 소실이 될 염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더 크게 만들어 버려요. 네. 근데 그 각 리저브에 대해서는 unsigned int 112라고 했죠? 네. 112여서 그냥 1000 정도 곱하는 거야. 1000은 한 2의 10승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실제로 계산해 보면 뭐 122, 뭐 122 해봤자 244, 256에 언사인드 이트 256에 충분히 담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싱크랑 스킴이라는 펑션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준 데가 없어서 설명을 다시 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리저브와 밸런스가 다르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상한 토큰이 있어요. 얘 텍스트 토큰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토큰이 뭐냐면 내가 트랜스퍼를 할 때 X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인풋이 감소해요. 인풋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합할 때 내가 원래 걷어지는 수합비가 있잖아요. 플러스 이제 얘가 텍스트 자체를 걷어요. 내가 트랜스퍼 할 때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제 원래 K가 이거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냥 원래대로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그런 약간 특이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제너러스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니사 V2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싱크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런 이상한 텍스트 토큰도 있고, 그러니까 디플레이트 되는 거예요, 밸런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리커버리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토탈 서플라이가 2의 112승이 넘는, 원래 2의 112승 마이너스 1까지 표현되는데 그것보다 커질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리퀴디티 프로바이더가 어쨌든 이 페어가 딱 그 2의 112승 마이너스 1까지 다 채워버리면 이게 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릴렉싱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돼요. 아예 스톡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두 번째 스킴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로 갔을 때 이제 오버플로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언사인드 인트 112 하는데 이제 오버플로우가 되지 않는 최선? 네, 최선인 거죠. 그냥 꽉 채우는 거. 약간 스킴은 꽉 채워가지고 그 오버플로우 전까지, 네, 전까지와 현재 밸런스 사이까지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디퍼런스가 0보다 크면은 그 사이에 있는 값에 대한 뭐 값을 채워주거나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로 들어갈게요. 코드 리뷰는 이제 유니스왑 V2 코어부터 보면은 이제 ERC20에 대한 토큰에 대한 정의가 있고요. 얘는 이제 LP 토큰을 정의할 때도 사용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를 관리를 해요. 페어를 관리를 하는데 이제 뭐 페어를 만든다던가 그다음에 페어가 몇 개 있는지, 그러니까 풀 개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에 set fee to, 그러니까 프로토콜이 set fee to를 해가지고 이제 어드레스가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0인데 0이 아니게 되면은 이제 프로토콜이 fee를 거둘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et fee to가 있는데 set fee to setter가 또 있어요. 왜냐면 이건 디센트럴라이즈드이기 때문에 setter가 이제 좀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팩토리에 대한 뭐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디센트럴라이즈드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에 대한 fee on을 하려면은 보팅을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디파이의 어떻게 보면 묘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런 거를 프로토콜 단위에서 다 정하는 게 아니라 프로토콜 fee를 on하는 것조차도 이제 보팅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설명 못 드렸던 게 유니스왑 V2 ERC20은 ERC20과 다른 게 EIP 712처럼 이제 퍼밋에 대한 펑션을 허용을 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스왑 V2 페어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 V2의 코어 펑션을 다 반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왑 V2 페리퍼리가 있는데요. 유니스왑 V2 페리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그레이터와 라우터가 있어요. 라우터 1은 그냥 무시를 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뭐 약간 에러 같은 거를 다 수정한 게 2이기 때문에 2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유니스왑 V2 마이그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니스왑 버전 1에 있던 그런 리퀴디티를 다 옮기기 위해서 마이그레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위스로하고 그다음에 디포짓을 유니스왑 V2 버전에서 해준 거라요. 근데 사실 이 마이그레이트 기능 때문에 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흔히 말하는 이제 러그풀이 많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나의 LP나 뭐 그런 거를 권한을 넘기기 때문에 신용이 보증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나의 전 재산을 맡기게 된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지고 튄 거죠. 왜냐면 여기는 어노니미티가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겠지 하고 넘긴 다음에 뭐 토네이도 캐시 같은 데에서 돈을 세탁해가지고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먹고 튀는 뭐 사기꾼들이 많이 판치게 되긴 했죠. 어쨌든 마이그레이트 자체는 그냥 그 리퀴디티를 옮기는 게 조금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좀 더 쉽게 해주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고객을 옮기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블록체인 특성상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그거를 어쨌든 옮겨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옮겨주려고 프로토콜 단에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드 리퀴디티, 뭐 리무브 리퀴디티, 수압 서포팅 피 온 트랜스퍼 토큰스. 이건 텍스트 토큰 같은 거 한다는 거고. 그냥 쿼트는 이제 뭐 리저브의 비율, 뭐 get amount out은 이제 토큰 A에서 B로 바뀔 때 그때 각각의 어 처음에 이니셜 어마운트가 있을 때 나오는 양들의 어레이가 나오고 어마운트 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마운트 아웃을 정해 놓았을 때 각각에 들어와야 되는 어마운트 인을 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더 친숙한 건 라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솔리디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래그마 솔리디티, 솔리디티 버전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포트를 해요. 솔리디티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인터페이스 뭐 상속을 위해서 받는 걸 수도 있고 뭐 캐스팅 해가지고 익스큐션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컨트랙트도 뭐 상속은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어떤 매스메티컬 포뮬러나 뭐 그런 거를 한 번에 모아두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UQ112 by 112가 있죠. 네, 이런 애들이 라이브러리로 넣기에 좋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컨트랙트가 있고 여기 컨트랙트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is는 뭐냐면 상속을 하겠다. 뭐를 이 인터페이스와 보통 인터페이스는 앞에다 i 대문자로 붙여져요. 그다음에 유니스왑 v2 ERC20이다. 이게 결국 뭐냐? 페어는 LP 토큰이거든요. 사실 얘가 LP 토큰이에요. LP 토큰. LP 토큰인데 내가 퍼밋을 사용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퍼밋을 사용하기 위해서 유니스왑 v2 ERC20을 상속을 받은 겁니다. 결국 LP 토큰은 ERC20에 있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V2 페어 원래 생각을 했던 그 페어에 대한 펑션에 대한 기능을 여기서 어댑션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뭐 세이프 매스를 사용한다. 세이프 매스는 EVM은 정말 쓰레기 같아가지고 오버플로우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 0.8 버전부터는 자동으로 오버플로우에 대한 체크를 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UQ112 by 112 뭐 플로팅 포인트 익스프레션을 사용을 한다. 근데 얘가 뭐냐? 유징 그리고 얘는 라이브러리 이름 그다음에 for 어떤 데이터 타입.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미니멀 리퀴디티가 10의 3승인데요. 이 10의 3승은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그 어떤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의 3승은 번을 해버려요. 그냥 페어를 만들 때. 뭐 아마 뭐 페어에 대한 뭐 무분별한 뭐 증식 뭐 그런 걸 막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00이 번이 되니까 미니멈 리퀴디티는 1000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퍼블릭, 프라이빗, 퍼블릭 있어요.
퍼블릭은 뭐냐? 이제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애예요. 그래서 뷰 펑션 ABI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 팩토리 여기 보시면은 페어는 팩토리에 의해서만 만들어져요. 팩토리 자체가 이제 공장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페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팩토리에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 컨스트럭터에 들어오는 메시지 샌더는 팩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팩토리는 이제 메시지 샌더 처음에 만들어질 때, 컨스트럭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질 때 실행되는 함수거든요. 그게 실행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토큰 제로, 토큰 1은 다 이제 ERC20 토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저브 제로라는 건 뭐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내부에서 계산하는 데 쓰는 어마운트 토큰 제로 그리고 어마운트 토큰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밸런스는 딱 그 양 지금 들어있는 양 자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왔는데 얘가 그걸 바로 계산에 식을 넣었을 때 성립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벌써 밸런스가 증가한 상태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얘가 늘어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이게 리저브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밸런스는 먼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리저브는 그냥 그대로인 거죠. 근데 밸런스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얘가 줄어들고 얘가 업데이트 되는 게 이제 리저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블록 타임 샘플 라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unsigned int 32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unsigned int 32가 보이시죠? UTC 타임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price 제로 cumulative last는 if change,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굳이 변하지 않는데 그거를 업데이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합을 할 때 뭐 그때가 프라이스가 변하는 거니까 그때 time weighted price를 calculation을 한다. K last는 뭐냐? K last는 마지막에 리저브 제로와 리저브 1을 곱한 거다. 얼락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원래는 마이그레이션을 했잖아요. 근데 마이그레이션은 언제부터 마이그레이션을 한 다음에 언제부터 실행을 할 건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스트럭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팩토리는 메시지 샌더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토큰 01 넣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당연히 메시지 샌더가 팩토리가 아니면은 이상한 애죠. 그래서 forbidden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데 밸런스는 언사인드 112. 네, 왜냐면 저희가 최대가 11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12 해주고 그다음에 블록 타임 스탬프는 32. 그다음에 타임 일랩스는 내가 현재 있는 블록 타임 스탬프와 그다음에 마지막을 보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언사인드 인트 32이고 오버플로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사이 간격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타임 일랩스가 만약 0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 번 호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한 블록에 이렇게 되면은 근데 얘는 똑같은 타임이니까 얘는 0인 거죠. 근데 이렇게 다른 블록에서 뭐 나오게 되면 이때부터는 뭐 30초가 되겠죠. 그거를 넣은 거고요. 그래서 큐뮬라티브 라스트를 하기 위해서 UQ 112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저브 1을 리저브 2 제로로 나눠요. 네. 그러니까 얘가 프라이스죠. 네. 그리고 얘는 리저브 제로를 리저브 1으로 나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얘를 그냥 더하네요. 네. 근데 타임을 곱해서. 그러니까 타임 웨이티드죠. 네. 네. 아까 전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리저브 제로 1을 업데이트를 한다. 블록 타임 스탬프 라스트를 업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싱크를 맞춰줬다. 밸런스를. 네. 앞에서 했던 내용을 잘 복습하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V2 페어에서 이제 민트 피가 있잖아요. 민트 피에서 여기 accumulated fee are collected only when liquidity is deposited or withdrawn. 인데 네, 그냥 이거 보면서 할게요. 이게 K가 그 XY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제 P2를 가지고 와요. 팩토리에 저장이 돼 있어요. P2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가지고 온 걸 보면은 P2가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세팅이 돼 있으니까 누가 가지고 가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K 라스트 얘가 사실상 K1이죠. K1. 네.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fee on 어드레스가 0이 아니네. 그러면 K 라스트가 일단 0인지 아닌지 봐요. 왜? 얘가 처음 만들어진 걸 수도 있잖아요. 처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B를 부과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K 라스트가 0이면 X나 Y 둘 중 하나가 0인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니셜라이즈가 됐어요. 처음에 리퀴디티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하겠죠. 루트 K는 메시점 스퀘어 루트. 스퀘어 루트는 루트를 말합니다. 리저브 0, 리저브 1. 루트 X, Y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K 라스트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 K 라스트. 네, 얘가 루트 K2, 얘는 루트 K1이에요. 그래서 루트 K가 더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0보다 크니까 F1, 2가. 그래서 뉴머레이터는 뭐냐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애예요. 루트 K2 마이너스 루트 K1 곱하기 S1. 토탈 서플라이가 S1이죠. 루트 K, 루트 K2, 서브 루트 K 라스트, 루트 K1 이고 디노미네이터는 분모를 뜻해요. 그래서 5 곱하기 루트 K2 플러스 루트 K 라스트. 리퀴디티는 결국에 얘잖아요. SM이 나오는 거니까 뉴머레이터 나누기 디노미네이터. 그래서 만약에 리퀴디티가 0보다 커요. 0일 수도 있죠. 왜냐면 디노미네이터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발행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민트를 해요. 누구한테? P2한테. 얼만큼? 리퀴디티만큼 가져가라. 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킨 볼게요. 스킨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예 강제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텍스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뭐 2로 뭐 리저브 제로만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어드레스에 들어간 밸런스와 그 다음에 리저브는 다른 거다. 그거를 강제적으로 맞춰준다. 네, 밸런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대로 이제 리저브를 맞춰버려요. 밸런스를 주어져 있으면 이제 리저브를 이제 밸런스에 맞추도록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네,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어에서 수압이 사실상 엄청 중요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언사인 파라미터 보면 다 아웃이에요. 제로 아웃, 원 아웃. 왜 다 아웃일까요? 하면은 여기 보면 데이터가 새로운 인풋을 뭐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터널 컨트랙트를 부를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다 아웃으로 해놔요. 그리고 나중에 인을 계산을 한다. 여기 보시면 뭐 스커프 볼뭐 어보이드 스택 투 딥 에러라고 있는데 얘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EVM이 겁나 구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스택에 대한 한계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그 스택을 해결을 하려면 그 얘 안쪽에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지역 변수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놓고 그 앞에 거를 다 날리고 다시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괄호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스택 투 딥 에러를 피하려면 뭐 스트럭처, 네, 구조체를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세이프 트랜스퍼는 이제 옮긴다는 거예요. 토큰 제로를 투한테 이만큼. 네, 아웃은 이제 다 나간다는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둘 다 아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만큼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플래시 수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니수압 V2 컬러. 그리고 이거는 네, 이런 인터페이스 같이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익스큐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밸런스를 받아와요. 네, 현재 밸런스. 그래가지고 어마운트 인을 계산을 하겠죠. 실제 내가 나간 거와 그 다음에 리저브 그 둘 중에 어떤 게 네, 더 큰지 해서 얘 거나 얘. 그러니까 0이라는 거는
amount in이 0이라는 거겠죠? 네, 들어온 게 없다.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1000 곱해주고 3 빼주고 1000 곱해주고 3 빼주고가 얘를 지금 플래시 수학까지 고려를 한 건데 얘 각 텀에다가 1000을 곱해준 게 얘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1000의 제곱이죠. 네. 그래서 얘가 리콰이어가 돼야 된다. 얘가 돼야 CPM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에 업데이트. 왜? 밸런스랑 리저브는 다른 거니까 리저브를 업데이트 시켜라. 밸런스로. 네, 그러면 수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페리퍼리로 들어가 볼게요. 페리퍼리에 가면은 이제 수학에 대한 함수가 또 있어요. 얘는 이제 페어에 대한 수학이고요. 얘는 이제 인터널하게 계산을 하고 뭐 그런 애인데 일단 솔트 토큰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네, 얘는 뭐냐면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내가 AB 토큰을 수합을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AB를 넣을 수도 있고 BA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풀이니까. 그래서 얘를 그냥 순서를 헥사데시말로 표현을 했을 때 작은 것부터 이제 솔팅을 한 다음에 네, 그대로 넣어줘요. 그러면 create to 펑션 같은 경우에는 디터미니틱하게 그 토큰 어드레스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LP 토큰에 한 번에 네,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가 들어가도. 네. 왜냐면 소팅을 하니까. 그래서 소팅을 해가지고 그 LP 토큰이나 아니면 그 토큰이 뭔지 먼저 찾고 그러면 얘 토큰 제로가 뭔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A 토큰이 뭔지 알았어요. AB라고 되어 있을 때. 어마운트 아웃은 어마운트 I 플러스 1 네, 이라고 나와요. 어마운트는 어떤 랭스가 있는 어레이고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늘려가면서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인풋이랑 토큰 제로랑 같냐? 네. 인풋은 뭐예요? 지금 패스 I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랑 토큰 제로랑 같냐? 하면은 만약에 같아요. 인풋이랑 토큰 제로랑 같으면 어마운트 제로 아웃은 0이에요. 왜? 내가 넣은 거지 아웃이 아니니까. 그래서 0을 넣고 어떤 어마운트 아웃이 나올 거다. 근데 아니다 라고 하면 얘가 어마운트 아웃이고 얘가 언사인트 인트 0일 거다. 그 다음에 2는 이제 패스.랭스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얘가 해서 결국에 페어 거치고 2 어드레스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페어 4라는 거는 이 팩토리에서 이 아웃풋에 대한 그 토큰 있죠? 토큰과 그 다음 패스에 있는 토큰의 그 페어풀 어드레스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것보다 커지면 맨 마지막이라는 거니까 2로 가게 돼요. 여기서 주순 2. 결국에 어떤 어카운트의 어드레스겠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2를 넣어줘요. 네. V2 페어를 이제 타입 캐스팅을 한 다음에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수합을 해요. 어마운트 제로 아웃, 어마운트 원 아웃, 그 다음에 2는 U 바이스형. 얘는 플래시 수합을 안 한다는 거죠. 네. 일반적인 그냥 수합을 한데 그냥 캐노니컬하게 수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밑에 뭐 설명이 있어요. 소트 토큰은 뭐 A, B랑 비교를 해서 나온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소트 토큰을 해가지고 만약 토큰 제로나 토큰 B가 토큰 A, 토큰 B 해서 0이 나온다라는 거는 결국 매칭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디폴트 값이어서. 그래서 0이면은 네. 0이면은 이제 에러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왜 토큰 제로만 검사를 하냐, 토큰 B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A, B가 같을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가 0이 아니라는 것만 보이면 됩니다. 페어 4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팩토리
토큰 A, 토큰 B 있는데요. 얘가 create to로 페어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디터미니스틱하게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LP 토큰이 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LP 토큰 어드레스가 다른 거랑 겹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걸 궁금하신다면 네, create2라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길 바래요. OP 코드 create2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니사 v2 라이브러리로 넘어가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t amount out에 대해서 배우죠. 네, 똑같아요. 얘가 x가 뭐예요? 원래 있던 리저브고 델타 x는 내가 넣은 값이고 셀링 x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값이에요. 얘가 amount in이에요. amount in. 그다음에 y가 원래 리저브. 네. 그래서 결국에 나오는 게 amount out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면은 이제 amount in with b라는 거는 p 델타 x인 거고 그다음에 numerator는 뭐냐? 위에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분자. 그래서 이 p 델타 x에다가 리저브 out y를 곱했다. 디노미네이터는 리저브 in 곱하기 1000 어디 있어? 네, amount in with b 같은 경우에는 997을 곱했잖아요. 얘가 1000분의 997. 얘도 1000분의 997인데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거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그냥 1000분의 997을 하면 unsigned int니까 날라가잖아요. 얘를 그냥 1000을 다 곱해버려요. 그래서 얘가 지금 1000 y 곱하기 997 델타 x 1000 x 플러스 997 델타 x인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mount out은 뉴머레이터 나누기 디노미네이터다. 반대로 이제 얘를 보시면은 네 얘는 이제 997분의 1000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000을 곱해주네요. 그다음에 y 리저브 in 그다음에 델타 x는 amount out. 얘는 buying x니까. 그리고 디노미네이터는 p가 있으니까 이제 997이 있어서 997이 곱해졌고요. x-델타 x예요. 그 앞에서 이제 리저브 아웃 빼기 어마운트 아웃을 한 거네요. 그리고 어마운트 in은 결국에 값이 뭐다? 네, 디노미네이터 분의 뉴머레이터. 네, 이거 분의 이거인데 여기 1이 붙었네요. 1은 왜 붙을까요? 라고 한다면 만약에 디노미네이터 분의 뉴머레이터가 unsigned int이기 때문에 0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아웃풋이 있는데 in이 계속 0이에요. 그러면은 아웃풋이 계속 나오고 in은 계속 0이겠죠. 그러면 나는 그 페어풀에서 계속 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1을 더해준 겁니다. 네. 왜냐면 1이 더해지지 않으면은 나는 in에 대해서는 0으로 두고 계속 아웃풋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측면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이제 캐노니컬 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et amounts out이라고 하면은 for given input get out 그 다음에 get amounts in이라고 하면은 for given output get in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뭐 리저브 인, 리저브 아웃을 가지고 와요. 어떤 그 패스에 있는 그 페어 풀에서 그 다음에 계산을 해요. 네. 그 캐노니컬 폼으로 하면 돼요. 캐노니컬 폼이 뭐냐면 약간 그 다음 넘어가는 식으로 그 순서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get amount in도 얘는 반대로 넘어가면 되겠죠. 얘는 0부터 뒤로 갔다고 하면 얘는 마지막에서 0으로 가면 돼요. 네. 여기 i가 0보다 큰 거. 얘는 줄어들고 얘는 늘어나죠. 네, 넘어가보면 이제 또 라우터에 대한 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일단 유니사 V2 라우터에서는 토큰스, 그 다음에 이더, 그 다음에 이그젝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그젝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앞이나 뒤에요. 앞은 이그젝트 인이 들어가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인풋 어마운트가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셀링을 한다. 근데 이그젝트가 뒤로 들어간다는 거는 바잉을 한다예요. 근데 이제 토큰일 수 있어요. 그럼 ERC20, ERC20. 그리고 내가 하나는 이더. 아니면 얘가 이더. 그래서 전체 펑션은 6개가 있겠죠. 2 곱하기 3. 그래서 수업 이그젝 토큰 스포 토큰스라는 거는 ERC20, ERC20인데 내가 인풋이 고정이 돼 있다. 그래서 얘 보면 어마운트를 get amount out으로 먼저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트랜스포만 한다. 그리고 업데이트 수업.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갈게요. 네, 토큰스 for exec tokens. 네, 마찬가지예요. 얘는 amount in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 그리고 업데이트.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더라는 게 나오죠. 이더. 네, 이더. 그다음에 여기도 이더가 있는데요. 여기는 다른 게 뭐냐? 일단 get amount는 똑같아요. 네, get amount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이더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밸류를 여기서 보면은 amount in이 있죠. 얘는 amount in이 없어요. amount in이 어디 있냐면 얘는 call 할 때 value라는 값을 쓰거든요. 이 value 값이 amount in이 돼요. 그만큼 이더리움의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이 메시지 닷 밸류가 결국에 amount in입니다. 근데 얘를 이더리움 그대로 사용하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랩트 이더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랩트 이더를 디포짓을 해줘요. 이만큼. 네, 이더리움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컬리 브라켓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넣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스퍼 그쪽으로 그 다음에 써. 마찬가지로 얘는 이더리움이 나가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이더리움을 withdraw를 해야겠죠. 얘는 뭐 get amount in을 해서 어쨌든 이더로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트랜스퍼를 해준다. 넘어갈게요. 네, 이그젝 토큰스 for 이더. 네, 이그젝 토큰 쓰니까 뭐 get amount out을 사용을 하겠고, 그다음에 뭐 옮기겠고, 그다음에 withdraw를 하겠고, 그다음에 전달. 수업 이더 for 이그젝 토큰스예요. 일단 얘가 amount in을 해야죠. 그다음에 메시지 밸류가 있겠죠. 근데 내가 get amount in을 한 값이 메시지 밸류보다 당연히 작아야겠죠. 네, 그거보다 커버리면은 내가 원래 줬던 값보다 더 크게 되니까 그래서 메시지 밸류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그 어마운트 0 그러니까 전체 메시지 밸류만큼 내가 트랜스퍼한 거만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딱 맞는 그때 맞는 어마운트 아웃을 디포짓 한 다음에 트랜스퍼를 해가지고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시 돌려줘야겠죠. 메시지 밸류에서 어마운트 아웃 실제 쓰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업 서포팅 fee on transfer tokens라는 게 있어요. 네, 얘는 왜 생겼냐? 텍스트 토큰 같은 애들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수업 아니면 트랜스퍼 할 때마다 10%씩 없어져요. 뭐 프로토콜로 가져가요. 그러면은 이제 K가 유지가 안 되겠죠. 내가 트랜스퍼 하자마자 감소를 하니까. 그래서 어마운트 인을 할 때 이제 인풋 밸런스 오프 페어에서 이제 리저브 인을 그냥 빼버려요. 네. 그러니까 얘가 무슨 말이냐면 이 페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인풋이라는 거는 토큰인데요. 그 토큰이 여러 군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계좌일 수도 있고 제 계좌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나는 지금 페어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그 페어에 대한 계좌를 먼저 봐요. 근데 페어에 이제 이만큼 양이 있어요. 근데 리저브 인풋이라는 거는 거기에 원래 저장된 값 아니면 여기에서 뭐 볼 수 있는 값이 있겠죠. 네, 여기에 이거네요. 네, 리저브를 가지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 저장된 값을 빼줘요. 그러면 그만큼 어마운트 인풋이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get amount out으로. 네.
그 사이 간격이 뭐 10%가 빠진 거 이후에 계산을 하는 거는 CPMM 모델로 한다. 네. 그래서 계산하는 건데 얘는 펑션이 3개밖에 없어요. 네, 수압 이그젝트 토큰스, 수압 이그젝트 토큰스 for either, 수압 이그젝트 either for tokens. 일단 당연한 게 뭐 이더는 안 제공을 안 하고요. 네. 그리고 이그젝트 토큰스 for tokens 같은 경우에는 뭐 ERC20 그다음에 이그젝트 토큰스 for 그러니까 이그젝트 토큰스 for either 간다고 했었는데 얘는 펑션이 3개밖에 없거든요. 네. 얘는 왜 그러냐면 얘 뒤에 이그젝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웃풋을 고정을 시키려면은 이 토큰이 어떤 토큰인지 미리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미리 알 수가 없어요. 얘 토큰이 뭐 10%를 뭐 텍스를 뗄지 아니면 뭐 이상한 어떤 작용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서포팅 B라는 애들은 뭐냐면 내가 실제로 계산을 안 해요. 그냥 처음이랑 끝만 봐요. 처음 끝만 봐서 뭐 텍스를 떼든 말든 오케이 난 그런 거 신경 안 쓸래. 그래서 계산되는 게 뭐야? 그걸로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연사는 어렵다. 왜냐면 그 토큰이 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서포팅 토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바로 계산을 그냥 나중 값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그 수압이. 그래서 원래 텍스트 토큰이 계속 리버트가 떴었거든요. 그런 그냥 일반적인 수압을 했을 때. 왜냐면 텍스가 떼이면서 K가 작아지거나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거를 여기서는 없앴다. 네. 네. 그걸 그냥 맨 마지막 것만 계산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사이먼트는 다음과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유니스왑이 CPMM이라는 AMM을 썼는지 프로스 앤 코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각각 적어도 2개 이상 쓰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스라는 거는 각각 개인이 해야 되는 숙제예요. 그래서 인디비주얼스 해서 뭐 1번 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 SOK 덱스 AMM이 있었잖아요. 그거에서 이제 커브 덱스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고 다음 수업 때 준비해서 오시면은 수업을 들을 때 이해가 잘 되실 테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은 이제 다이버전스 로스랑 그 다음에 그런 리워드에 대한 식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CS 251 스탠포드 에듀의 23에서 30페이지까지 꼭 숙지를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별 과제가 있어요. 4번부터 5번은 이제 팀별 과제인데 유저 시나리오, 네, 그 유저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건데 뭐 스시 수압, 팬케이크 수압, 에이프 수압, 퀵 수압, 호니 수압, 체스 수압, 플리캣, 월트 수압 다 이제 유니스왑 V2 베이스 AMM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플로우 차트를 네, 글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머라이즈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각 팀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렉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시간 반 정도로 구성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은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 조금 더 짧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질문을 하는 식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은 다 그 채팅방에 다 남겨주시면은 그거 바탕으로 또 강의를 찍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랑 같이 뭐 토론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번부터 4번 네, 밑에 보면은 OX 문제예요. OX 문제 맞춰주시고 그리고 리준에 대한 걸 적어주시면 되고 5번부터 10번은 이제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한 것도 있고요. 설명을 하지 않은 것도 있긴 한데 네, 잘 한번 찾아보시면서 과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 기한은 네, 일주일이고요. 그 팀원들 분과 네, 상의를 해서 네,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